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른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허위 선동과 폐륜 공작을 일삼아왔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일각에선 전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소식 안병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6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북한 체제와 국내 종북 세력을 겨냥한 건데 다소 강한 어조의 비판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인권, 진보 활동가들이 실상은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 축사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였는데 이번 경축사는 그때보다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의 발언 같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걸 명확하게 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이번 경축사에서도 자유는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무려 27번이나 나왔죠. 특히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규정하며 독립운동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북한 체제를 겨냥했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작점이 1919년 임시정부인지 1948년 정부 수립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국절 논쟁 대신 독립운동부터 이후 역사를 자유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공산 전체주의는 독립운동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말해 북한 체제를 비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올해 경축사의 핵심은 무엇보다 자유의 확장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한미일을 중심으로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보통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들은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거나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해왔는데 이번엔 아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또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위치한 유엔 군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크게 부각시켰죠.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유엔사의 위상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했는데 올해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바뀐 겁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에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비축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6.25 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즉각 제공합니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 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부각한 건 한국과 동맹국의 군사력을 강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유엔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회담이 열리는 장소의 이름을 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 성명과는 또 별도인데 3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3국 관계의 미래를 설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전망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한미일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동 성명과는 별도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가 되는 미래 한일 관계의 발전과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 북핵 대응 문제와 함께 규칙 기반 세계 질서 수호 등이 명시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강력한 문구가 담길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채택은 과거 중동평화협정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처럼 한미일 정상외교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한라인 개설과 위기가 발생하면 서로 협의하는 의무사항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군사적 상호 방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해 3국 간 안보 프레임 워크 단계까지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일본의 패전일이기도 한 오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엔 일본 국회의원과 정부 강요들의 집단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패전일 추도식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별도의 반성에 대한 언급 없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표현을 되풀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은 광복절 행사를 마치고 가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죠. 장례는 4월간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조문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람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향년 92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 교수는 최근 병세가 나빠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을 마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친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에 따라 조문은 가족과 친지, 제자들과 학계 지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부친상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사흘간 모친상을 치른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선원미치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전부터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각계 인사들의 조문도 제안해서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길기범 기자, 현재 빈소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빈소는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이곳 지하 2층에 마련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후 6시 10분쯤 장례식장에 도착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상인 만큼 온종일 경호 준비로 분주했는데요. 지하 2층은 현재 취재진 등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빈소 앞에는 보안 검색대까지 설치됐습니다. 또 현재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경찰 수십 명이 병원 주변과 병원 비상계단 등에 배치돼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갈 사람들은 갈 듯합니다.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도 시작이 됐겠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빈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이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부총리들과 빈소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문을 사양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빈소를 방문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사역만 빈소를 방문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만 잠시 뒤인 8시에 조문을 하고 또 대여 공세도 당분간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고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조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의 별세 소식 정치부 원중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 기자, 윤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장례를 잘 치르는 게 우선입니다만 오늘 18일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있잖아요. 그럼 혹시 뭐 일정이 좀 빠듯하지 않겠습니까? 사흘장을 치르는데. 네, 대통령실은 일단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은 하루 전인 17일에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출국 날짜에 변동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는 오늘부터 3일장을 치르면 17일에 발인이니까 장례 일정을 마치고 당일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앞으로 사흘 동안 내부 회의나 보고 일정 등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윤기중 교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평소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 윤기중 교수에 대해서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이었다. 아버지는 제일 멘토였다라고 수레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골 기질이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네. 윤 대통령은 연세대 근처인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아버지의 연구실을 자주 찾았다고 직접 밝힌 적도 있습니다. 연세의 교정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네, 또 대선 후보 시절에는 직접 셰프로 변신해서 요리하는 모습도 선보였었는데 그랬죠. 여기서도 아버지가 요리 실력을 칭찬했었다라는 일화를 공개했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 식당 해라. 윤 대통령에게 법대에 진학하라고 한 것도 아버지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년 시절에는 경제학자가 꿈이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법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도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윤 교수가 이 법대 입학 기념으로 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를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꼽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첫 공개 일정을 아버지와 함께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실에 모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인데요. 당시 오후 6시쯤에 대통령실 청사에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서 저희 출입 기자들도 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30분쯤 뒤에는 윤기중 교수의 차가 도착해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미리 준비한 알고 거군요.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초대해서 이뤄진 가족 만찬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편 광복절인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작고한 날이기도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이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이다 보니 일각에선 친박계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차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환한 표정으로 내립니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생가 입구에 모인 수십여 명의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에 나선 건 대구 동화사를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89주기 기일입니다.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하기도 좀 오래돼서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갖고 조금 늦어졌어요.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전에서 참배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추모관에 전시된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역사자료관의 수장고를 살펴보며 유경수 여사와의 추억을 되짚었습니다. 지하 수장고에 그 유품들을 보관만 해놓는 그 수장고가 있거든요. 책상을 하나 보시더니 어머니 책상 쓰시던 거 맞다 이렇게 그 과거를 회상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기억이 난다. 생가를 둘러본 박 전 대통령은 옛날엔 아버지를 여러 번 모시고 왔었다며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의 친박계 결집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부쩍 눈에 띄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글을 올렸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공개 행보를 했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 뉴스 추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용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현장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네.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대답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친박계 전 의원들 중심으로 TK 출마설 나왔는데요.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방금 인터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유영아 변호사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고 말했다며 자기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당시엔 연락이 없던 인사들이 총선이 다가오자 앞다퉈 찾는 것을 보고 박 전 대통령이 일종의 환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실장 등과는 꾸준히 만나고 있다고 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선을 그었지만 사실 이런 거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친박 인사들의 움직임은 어떻던가요? 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오르내리는 친박계 인사는 유영아 변호사를 비롯해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입니다. 최 전 부총리의 경우 경북 경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공천이 안 될 경우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복권 이후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고향인 경북 영주나 대구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지인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출마설에 대해 우 전 수석이 당초 절대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가능성이 반반인 상황으로 본인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만큼이나 또 눈길을 끄는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유치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았었죠. 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평산에 책방을 열거나 SNS를 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이 잦은 모습입니다. 네. 오는 25일에도 청와대 출신의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해 총선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한 친문계 민주당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총선에 관여할 일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만찬 회동 역시 단순한 친목 모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나
친명 비명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연히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는 이상하리 많지 조용합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관련 각종 논란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자체 감사를 통해 세금 유연과 낭비를 들춰보겠다고 나서는데 말입니다. 잼버리 중 호련히 사라졌던 여가부 장관은 지금도 두문불출, 사과 한마디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예정했던 브리핑이 한 차례 연기됐다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후 7일 동안 국무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잼버리 파행 논란에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원론적 입장이 전부입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한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감사원은 여가부와 전북도 등을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여가위 출석까지 두문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200여 건의 자료를 여성가족부에 요구하며 질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최대한 몸을 낮추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현안 질의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지시에도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총리가 직접 청소를 할 정도로 더러웠던 화장실이었죠. 4만여 명이 모인 여의도 세배 면적의 야영장에 화장실이 350여 개에 불과한 것도 문제였지만 애초 계획했던 화장실 청소 인력이 고작 15명이 다였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과거 우리보다 인원이 훨씬 적게 왔지만 화장실은 840개, 청소는 하루 70번 이상씩 이루어졌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가장 먼저 철수한 영국 대표단. 위생이 엉망이었던 화장실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Toilets weren't great. We never had any toilet roll. Toilets were gross. They were very, very smelly.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잼버리 대회장 청소 용역 계획서입니다. 전체 청소 인력 76명 가운데 화장실 청소에 배정된 인원은 고작 15명 뿐이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입니다. 지금은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되는 이 넓은 공간에서 350여 개의 화장실을 15명이 청소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직위는 뒤늦게 청소 인력 76명을 화장실 청소에 모두 투입했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하루 한 차례 청소가 원칙이어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화장실 청결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8년 전 일본 잼버리에서는 화장실 820개가 설치됐고 하루 70차례 넘게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초적인 위생 문제나 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하고. 잼버리 대회장 청소 인력이 정해진 것은 지난 4월이어서 예견된 부실 운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잼버리 야영장 배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죠. MBN이 매립 기본 계획과 실제 설계 문건을 확보해 비교해보는 결과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낮게 매립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이상 매립이 돼야 그 밑에 물을 빼는 배수로도 경사가 져서 기능을 잘 할 텐데 말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농지로도 못 쓰고 추후 공장이나 레저시설 등 다른 것을 지으려고 해도 또 추가로 매립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바뀐 건지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이 관통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입니다. 대원들이 잠자던 야영장은 물에 잠겼고 팔레트 높이보다 깊은 웅덩이도 눈에 띕니다. 농업용지로 조성된 탓에 물이 잘 안 빠지는 건데 매립 높이도 당초 계획보다 낮게 조성됐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매립사업 기본계획에는 백년빈도 홍수위를 고려해 잼버리 부지 평균 매립 높이를 2.9m로 했습니다.
5만 명 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임을 고려해 농지지만 주거지역 설계 기준인 100년 빈도로 계획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며 공사비 210억 원이 삭감됐고 2019년 실제 설계에서 30년 빈도로 기준을 낮춰 매립했습니다. 매립 높이가 낮아지면 홍수에 취약할 뿐 아니라 배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땅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추가 매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줄여버리면 배수로의 경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침수가 발생하는 거죠. 염분 때문에 손상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립고를 높여서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립을 추진해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없었던 땅에 대회를 유치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매립조차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지 부지 선정 배경과 매립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잼버리 콘서트 장소가 갑자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돈을 들인 잔디가 훼손되면 어쩌나 걱정이 컸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경기가 치러지기에 급하게 지금 중장비까지 동원해 새 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현장에 정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마지막을 장식한 K-팝 콘서트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무려 4만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잔디 훼손 우려가 나왔던 현장에 나흘 만에 가봤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살릴 수 없는 잔디는 걷어내고 새 잔디를 까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무대가 설치됐던 곳에 잔디 손상이 컸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한 긴급 복구 작업은 모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 예정된 축구 경기가 열릴 수 있겠냐는 우려를 정부는 일축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주 토요일 19일 날 FC 서울과 대구 FC 프로축구 경기 개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도 여전히 잔디 곳곳이 패여 있는 만큼 추가 복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10년 이상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잔디에 예산 10억 원 가량을 쏟아 부었는데 겨우 2년 만에 상당 부분을 폐기하게 된 겁니다. 잔디 복구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구리시가 태극 문양이 잘못 그려진 엉터리 태극기를 거리에 달았다가 광복절 하루 전날인 어제 저녁 부랴부랴 철거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시는 인쇄업체 실수라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죠. 제대로 인쇄가 됐는지 확인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당일 휴가를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리시가 복합청사 앞에 조성한 태극기 거리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가로등마다 배너형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곳에 개양된 태극기가 갑자기 모두 교체됐습니다. 태극기 뒷면을 늘여달 경우 태극 문양 붉은색 위쪽이 오른쪽으로 볼록해야 하는데 구리시가 태극 문양이 거꾸로 그려진 엉터리 태극기를 단 겁니다. 구리시는 잘못 새겨진 태극기 개양 모습을 사진까지 찍어 버젓이 홍보했습니다. 구리시는 불량 태극기가 걸린 사실을 사흘이 지난 어제 오후가 돼서야 알아차리고 모두 폐기했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관공서에서 이것도 다 저희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이거 보면서 왜 저게 잘못되어 있지 하면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의 의미를 많이 알고 또 그거를 바르게 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리시는 인쇄업체에 태극기 규격을 넘겼다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그 인쇄업체가 마지막에 프린터를 잘못해가지고 프린터는 이제 거의 확인을 안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인쇄물을 검수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정작 태극기 개양 당일 휴가를 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정말 더웠죠.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 열대야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는 떼약볕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계곡으로 몰려듭니다. 지나가는 송사리떼에 투망을 던져보고 물장구도 치면서 더위를 피합니다. 에어컨 바람 쐬는 것보다도 좋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 좋은 풍경 보면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집 주변 공원도 피서지가 되었습니다. 집 가까이 있는 공원에 나와 아이하고 물총놀이도 하고 여기 분수도 맞으면서 노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와 충남, 광주 등 내륙 곳곳에서 폭염 경보가 확대되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3도, 광주와 경남 진주는 34도까지 올랐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유지하는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하면서 도심지와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7호 태풍 라는 일본에 상륙해 강풍과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하와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99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락에 닿지 않은 실종자만 1,300명이 넘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은 금속을 녹일 정도로 강력했기에 너무 타버려서 발견된 시신도 누구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100명 가까운 시신 중 신원이 확인된 건 아직까지도 2명뿐이라고 하거든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싹 타버린 나무를 향해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99명으로 늘었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만 1,3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It is extremely hazardous. There are structures that are partially standing that engineers have to clear first to make sure it's safe. 생존자들 역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신 대부분이 불에 심하게 훼손돼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주민이 상당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공백을 틈타 무장 강도까지 활개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s a lot of different, very horrific information that they're sharing. Some have lost their homes, some have lost their vehicles.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산불의 원인 제공자가 현지 전력회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강풍에 송전선이 끊기면서 스파크가 일어나 산불이 시작됐다며 현지 전력회사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인도 히말라야 인근에서 24시간 동안 내린 폭우로 무려 50명이 숨졌습니다. 1시간 동안 10제곱킬로미터 구역에 100mm의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자동차가 급류에 휩쓸려가고 건물과 교량 등이 파괴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진흙 더미에 많은 사람이 깔려 있는데 비 때문에 구조도 어렵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정 여럿이 바위 더미 등 잔해를 치우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삽과 맨손으로 무너진 흙더미를 파헤치느라 분주합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흙탕물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위치한 히마찰 프라데시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50명이 이 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हिमाचल प्रदेश पर काफी कहर बरपाया है और शिव मंदिर में जो शिमला के पास HP यूनिवर्सिटी के नजदीक है. 현재 실종자만 최소 20명에 달하는데 굴삭기 접근이 어려운 데다 비까지 계속 내려 구조 작업은 더딥니다. 인도에서는 지난달부터 몬순으로 불리는 우기가 시작되며 주택 붕괴와 도로 유실 등 각종 사고로 사망자만 600명이 넘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충남 천안과 대구 도심에선 오토바이 폭주족이 출몰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7시간 동안 단속된 폭주족만 114명,
참 대단합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사거리입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큰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까지 합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고개 주행에 심지어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들 신고로 경찰차가 출동했지만 위험천만한 폭주족들 질주는 계속됩니다. 비슷한 시간 대구 도심에서도 오토바이 10여 대가 4차선 도로에 나란히 서서 느릿느릿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찰청은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선 지 7시간 만에 11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100명은 통고처분 스티커 발부한 겁니다. 모여들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건물에서 적발하는 것도 있고 따라가 적발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 속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 선남동의 한 신축 물류센터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지 1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1층, 지하 8층 규모의 신축 물류센터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가로등 위로 부서진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 서울 신촌동 금화터널 입구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난간을 넘어 약 2m 아래 도로로 추락한 겁니다. 운전자 60대 여성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근처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광복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놀이마당에선 독립운동가 후손 3대가 모여 합창을 했고 보신각에선 타종 행사도 열렸죠. 하지만 Z세대 4명 중 1명은 광복절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정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가한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만세를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재현했습니다. 원형 무대 가운데에선 지휘자와 교향악단이 악기를 연주하고 관객석엔 태극기에서 색을 따온 옷을 입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광복절을 맞아 시민 1,815명이 이곳 서울 놀이마당에 모여 독립군 애국가 등 6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김대하 씨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과 함께 합창에 참가했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여 합창하러 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러 왔고 그다음에 가족이 다 모두 와서 좋습니다. 중학생 때 독립운동을 시작해 옥고까지 치른 아버지를 떠올리던 김 씨는 요즘 후손들에게 광복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데 그 사무실에 가서 어떤 여자 회사 직원인데 나이가 50 초반인 그런데 광복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더라고.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Z세대 4명 중 1명은 광복절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곳곳에서는 잊혀지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광복절에는 비교적 반일 감정이 커지곤 했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습니다. 일본 관광은 자리가 없을 지경이고 일본 제품에 대한 이른바 노 재팬 움직임도 잠잠합니다. 오히려 일본 제품의 매출이 더 늘었다고 할 지경이라니까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고객들이 쇼핑을 하느라 분주하고 계산대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노재팬 직격탄을 맞으며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던 4년 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 반토막이 나기도 했던 유니클로 매출은 회복세를 보이며 패스트 패션 분야 1위를 탈환했고 오프라인 매장도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냥 부담 없이 쇼핑하기에는 그때는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눈치를 보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점점 옅어지는 노재팬 흐름은 유통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은 거의 사라졌고 일부 유통업체에서 태극기가 들어간 한정판 상품을 판매하거나 나라사랑 캠페인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몰려있는 서울 명동 일대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백화점 외경에 대형 태극기가 걸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별다른 애국 마케팅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한일 관계가 긴밀성이 높아졌. 반일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젊은 소비자들에게는요. 이 애국 마케팅보다는 내가 직접적인 혜택을 얻었을 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식 간판을 내건 자영업자들이 한때 매출에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일 정서에 의한 영향은 거의 사라졌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유럽 대원 3명이 서울 강남구 한 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쇼핑몰에서 바지와 양말 등을 훔친 유럽 국적 잼버리 대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쇼핑몰을 수색해 이들을 붙잡았고 해당 대원들이 출국하는 23일까지는 조사를 마치고 일반 소년범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LH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LH 발주 순살 아파트 명단 공개 이후 LH는 공공주택을 비롯한 전국 사업지에서 감리 1건과 설계 5건의 입찰을 진행했는데 모두 또 전관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